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그때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어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안 되죠. 피부가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하,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일 토요일 밤 10시 10분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지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오늘은 밤 10시였어요. 제가 약간 이 부엉이나 뻐꾸기 버전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괴성을 좀 들렸습니다. 예. 너무 좀 낯설고 예. 되게 아니, 당황스럽네. 분위기 좋은데요. 술 먹다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새벽녘에 날개를 편다고 했는데 그랬죠. 일단 밤에 울고 그러고 네, 나서 이제 네. 새벽에 날개 핀 거니까 우리 대표님이 딱 분위기를 잘 잡아주셨네요. 맞습니다. 10만에 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단단히 마음 먹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동을 드리는 방송을 하면 좋겠다 이런 보통 생각을 하고 토요일 있습니다. 거는 10만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뭐 넘을 때도 그쵸, 많고 네. 노변호사 나오시면 무조건 10만 넘고요. 노변호사 안 맞아요. 나오시면 또 좀 떨어지고. 예. 자, 우선 우리 전 대표님 미네르바의 부엉이 사실 이분이 되게 지혜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통찰력이 있으시고 과감한 결단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진짜 부엉이 같으세요. 외모도 좀 부엉이 스타일인데 자, 일단 본인 스스로 먼저 인사 하나 한번 제대로 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저희 닉네임이 드리고덴 예? 드래고진. 드래고진 이게 뭐죠? 야, 그 사람은 요 비슷하게 생겼대. 그래요? 이번에 그 푸틴한테 반란 일으켰던 네. 그 박은호 그룹의 그 수장. 반골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저는 드래고진은 아니고요. 열심히 방송하는 노희 변호사에 충실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푸틴하고 드래고진하고. 아니 푸틴이 이제 완전히 장악했죠. 그렇죠. 드래고진 암살당할 것 같은데. 안타깝네. 사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별명은 그러면 빼줘야 되겠네요. 암살당할 것 같다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교수님. 제가 충격적인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충격적인 여기도 얘기가 왜 이렇게 화요일 날 그 요즘 뉴스공장에 매일 나오는 경제평론가 박시동 평론가하고 막걸리 한잔 했는데 네. 막걸리 한잔 하다 저한테 여러 거 쳐다보더니 어우 서승만 선배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술 먹다가 내 잔을 탁 내려놨다니까. 약간 진짜 심각했네. 아니 근데 어. 몇 년 전에 이 연예인 어플 그러니까 연예인 얼굴하고 누구 닮았는지 이제 이게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저하고 서승만 선배님하고 거의 얼굴이 같다라고 이렇게 딱 올라오는 거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탁 나길래 제가 박시동 선수한테 어쩜 그렇게 잘 맞추느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서승만 선배하고 얼굴은 닮았으나 조금 결이 다른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서성만 선배님하고 김진혁 교수 두 분 중에 누가 더 섭섭하죠? 두 분 다 훌륭하시죠. 아닙니다. 아유. 섭섭하다. 승만이 형이 제가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1시간 있으면 59분 50초를 본인이 얘기하십니다. 누구랑 그건 똑같네. 누구랑 비슷하네. 찌찌뽕. 아니 그러면 김진혁 교수님하고 지금 서승만 박사하고 결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뭐 그 결이 다른 거는 네. 뭐 다른 게 아니라 네. 어쨌든 뭐 분야도 다르고 저는 요즘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방송 말고는 평상시에 좀 말을 좀 점잖게. 아끼려고 네. 노력을 하는 뭐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네, 정도죠. 뭐.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준혁 교수는 인문, 역사 뭐 이런 쪽에 아주 정말 정통한 그런 교수님이잖아요. 제가 이따가 방송하면서도 관련된 분야 한번 얘기를 썰을 풀어달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토요일 밤에 마치 우리 옛날 얘기 들으면서 역사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분을 빛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기대됩니다. 갑자기 긴장되네. 갑자기. 기대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왁자지껄 이 토요일 판에도 없어서는 안 돼. 정말 마스코트 반짝반짝 빛나는 그분입니다. 누굴까요? 아이고 어서 부끄럽습니다. 오십시오. 저도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예. 최근에. 저 놀랐는데 친구가 무슨 캡처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댓글에 있는데 댓글이
소름 끼치게 미친 여자다라고 어머. 써 있더라고. 오. 본인에 대해서? 네, 왜요? 모르겠어요. 뭐 보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 요새 되게 욕 먹는 거 알아? 이러면서 보내주면서 근데 그게 좀 그나마 정화된 댓글이다. 이러면서 소름 끼치게 미친 여자다라고. 아, 저는 순간적으로 누가 확 생각이 났어요. 누구요? 누구요? 말은 못하지. 전모 씨 아니에요? 아니 누가 탁 생각이 났어. 김모 씨 아닙니까? 김모 씨? 아. 예,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네, 사실 안녕하세요. 예. 소름 끼치게 미친 여자라고 라고? 누가 얘기하는 임세연입니다. 근데 임세인 대변인 요즘에 너무 시원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고요. 제가 임 대변인하고 방송 몇 년 동안 같이 오면서 요즘 느낀 게 있어요. 아, 그 초창기 때는 진짜 좀 약간 풋풋하고 좀 약간 서툴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평론하실 때. 아, 그렇죠. 물론 교수님이 어버버했죠. 예. 그런데 요즘에 제가 노티스에서 몇 번 뵙고 나니까 이 깊이가 다르고 이 전국을 찌르는데 완벽하게 여성 패널들 중에 최고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영광입니다. 네, 아, 진짜예요. 예. 그리고 막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니까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는 거의 노영희 변호사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감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저거 엄청 잘 나갔는데.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김유혁 교수하고 저하고는 이미 10년 동안 이 바닥에서 마이너리그로 살았는데 네. 이분은 1, 2년 만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지금 그 바닥인데 아유, 그렇기도 아유. 하고 평생을 마이너리티입니다. 아이고, 평생을. 아이고, 나 무슨 부끄럽습니다. 네, 자 메이저로 임세연 한 명 보내면 괜찮습니다. 예, 예, 성공하는 좋습니다.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토요일 판이 왁자지껄 여러분 또 한번 즐겁게 또 전국을 찌르는 폐부를 찌르는 이런 속 시원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 정말 충격받았잖아요. 우리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님이 전 정부가 종전 선언을 하기를 희망했다는 이유로 정신 나간 것 같아. 우리를 반국가 단체라 그랬네요. 전 정부를. 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거 누가 정신이 나갔어요? 누가 정신이 나간지. 그러면 이제 너무 둘 중에 깜짝 하나인 놀랐어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정신 나간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었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는 저분이 정신이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느 정도 융화가 될 말이 아니잖아요. 네. 반체제, 반국가 세력, 전 정권, 그리고 전 정권에 보니 검찰총장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반국가 세력의 뭐 공무원이었죠. 밑에서 네. 공무원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면 왜 저런 말을 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엊그제 다른 이야기도 하나 있었죠. 경찰 발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가 나왔어.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얘기했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담도 아니고 술자리도 아닌데 공직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하고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했던 것이 일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수사였다라기보다는 실제로 본능적으로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생각의 소유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개완마리가 떨어졌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한 이거 번씩요. 진짜 이상해. 누가 있나 봐 뒤에. 아니야, 그래도 나 우리 지금 방송할 때마다 느끼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발언하는데 김준영 말이 튀김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제가 말하는데 임세은 갈치조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상해, 이거 여기. 계속 그래서 나는 여기 터가 좀 그런데 아니야? 여기? 아니 그 천씨 아저씨가 생각 계속 천씨 나는데 아저씨? 천씨 아저씨 우리 계속 비판하거든요. 예. 우리 아니, 성원천이고 이름은 공인. 천씨 아저씨가 네. 예전에 처음 방송에 나올 때 그때 제가 좀 많이 분석을 했는데 자기가 7살 때 네. 신불산에서 있다가 신장들이 자기 몸 안으로 들어왔다. 신장들이 뭐야? 신장이라는 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석가모니를 호위하는 일종의 호위 무사들, 군인들 같은 거죠. 이 신장이. 그래서 창 들고 칼 들고 온 신장들이 몸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자기가 하늘의 기운 받아서 하늘을 조종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생겼다. 사람을 그러니까 조종하는? 지금 그 우리 천씨 아저씨가 네. 저 용인에 가면은 신갈저수지 있어요. 네. 신갈저수지 안에 되게 호화로운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이 토요일 밤에 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를 다 꿰뚫어 보고 지금 이거 하나하나씩 뭐 표창 던지고 있는 거야, 지금 표창. 막 거기 날리고 거기다가 살 날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역사 전문가가 나왔어. 이제 조선시대 이야기하고 하면 오늘 밤에 막 으시시하게 돼가지고 막 재밌는 이야기 막 아니 제가 벌벌 그 떨면서 이번 방학 이야기하니까. 기간에 네.
조선시대 무사들 이야기를 저 역사 소설로 좀 쓰기로 해서 그거 지금 이제 구상 다 끝내놨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공식적인 집필 들어갈 건데 이거 잘 되면은 영화로 좀 나갈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아우, 좋네, 아주 진짜. 근데 그 무사들 중에 멀리서 있는 거를 바라보고 이 기운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진짜로요? 네, 진짜로. 신기하네.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 아니 많이 벗어나지 않나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또 이런 거 무속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난 천공이 그 저기 저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야 이렇게 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 아, 천공이 우리 대통령에게. 그렇죠. 예. 아니 그때 뭐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윤 대통령은? 예. 대답. 그럼 뭐 선생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랬을 가능성도 있겠죠. 아, 진짜 귀신 자.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사실 대통령의 발언을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뱉기를 넘어서서 국가의 근본을 흔들어대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나라가 반국가 세력이 그러면 지난번에 정권을 잡았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이 정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반역자들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대통령도 검찰총장도 하셨고 요직에 계속 계셨었는데 그럼 본인도 거기 부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갑자기 반동 세력 그때 우리 지지율 되게 높았었잖아요. 문재인 맞아요. 대통령에 대한. 네. 그러면은 우리 전부 다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 똑같이 타도해야 될 대상이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니 전 기본적으로 이해가 예. 잘 안 가는 게 이건 헌법 위반이다. 헌법에 분명한 헌법 전문에 제 기억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3.1운동 계승하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게 헌법 나오죠. 전문에 있어요. 예.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평화적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다 같이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반국가적 행동이다,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일이냐. 그러면 그렇죠. 거꾸로 대통령이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이건 어떤 거예요? 탄핵 사유야, 탄핵 사유. 헌법을 위반하는 건데 난 그래서 이게 그 민주당 지난번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뭐 네. 일배 같은 발언이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헌법을 갖다가 아예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탄핵 사유로 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완전 동조하는 게요. 헌법에 대통령의 의무가 나와 있는 게 딱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의무를 뭐 수행해야 된다. 뭐 요거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그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통일을 수호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뭐 반국가 집단 세력? 이러면은 그럼 본인은 그러면 그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던 그 세력들은 도대체 뭐며 그럼 80% 정도의 지지율을 받았던 그 지지율을 했던 그 사람은 뭐냐 그리고 본인이야말로 승승장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간첩이다 70% 간첩이다 하면 간첩 신고 왜 안 해요? 이것도 법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 아닙니까? 신정식 간첩? 변호사가 네, 네. 그 어떤 방송 같이 나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불고지죄를 저지른 것이다. 맞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간첩이고 반국가적 세력의 수장이라고 그랬다면 고소해가지고 혹은 신고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끔 했어야지. 왜 그때는 가만히 같이 이 행정을 하고 이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문제를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서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했지, 어떤 사고 체계를 가졌지, 이제 이렇게 하기에는 네. 대통령의 발언이 수위가 너무 도가 지나치고 많이 나가서 이건 이제 선택해야 된다. 저 대통령을 믿고 갈 거냐, 아니면 저 대통령을 버릴 거냐. 이 정도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자,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문재인 정부 때 뭐 임종석 뭐 비서실장이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냉전 시대 이념의 표로가 됐느냐, 대통령에 맞는 책임과 무게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와, 좋은 말 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구나. 왜냐면 대통령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렇게 좋은 단어 써가지고 지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냐고. 대한민국 얼마나 얕잡아 오길래 대통령이 이따위 소리 하는데 정치인들이 왜 가만히 있어? 나가서 그냥 데모라도 해라 갔어. 그렇죠. 이런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있고 그
국민 지지했던 국민들은 반국가 세력의 추종자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러면 진짜 남북 문제는 전쟁만 가지고 해결할 거예요. 그것은 보수 정권 역대 어느 정권도 전쟁을 통해서 남북 문제 해결하려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무슨 좋은 말해가 냉전시대 이념의 포로냐 이런 좋은 말 쓰지 말고 길거리 나와서 돌 던지고 싸워라. 저는 차라리 그런 말씀 드리고 아니 그래서 나는 또 느낀 게 참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속이 좋구나, 참 마음이 넓구나. 내가 만약에 그 소리 들었으면 나는 가만히 안 있고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제 솔직히 저는 양산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됩니다.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아니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난 정부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간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0% 국민이 실제로 모른다고. 간첩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입장 하나 안 나올 수가 있죠? 이건 진짜 극악무도한 겁니다. 사실 진짜 5년 정권 그거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겁이 없을 수가 있죠? 자기는 그럼 부역 안 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럼 검찰총장은 왜 했어요 본인이? 간첩한테 밑에서 그럼 일한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은 지금 일본 조선 총독부 뭐 총장입니까? 그러면 일본 미국의 아메리카 파이나 부르면 뭐 거기서 뭐 똘만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나는 네.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네. 완전히 친미파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쫓아다니는 그 아예 공경하는 미국을 공경하는 이제 친미에서 공미파라고 난 생각을 해요. 공미파. 예, 공미파. 이게 뭐 사실 이런 말은 제가 오늘 처음 쓰는 건데 공미파 수준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가 2022년 1월 달에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결의를 하죠. 결의를 했어요. 네, 네. 결의를 하면서 30명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주 심도 지지한다. 있는 내용의 네, 네. 서명을 했거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대한민국 검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시켜 보내가지고 지금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미국 의회를 갖다가 지금 반국가 단체 멤버들로 좀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 사람은 뭐 도대체 어제 한 말을 기억 못하고 지금 한 말 기억 못하고 이런 거의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더 황당한 건 이거였어요. 사실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너무 극우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이거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2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한 그것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다. 자,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에서 제2연평해전 승전 20일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을 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가지고 대한민국 평화를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호시탐탐 우리를 침략하려고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도발하는 북한의 시혜적 호의에 기댈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한 말은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고 한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뭘 확인했대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팩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 사람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해결을 하는 모양이죠. 자, 저놈이 내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럼 저놈을 반드시 살인을 해서 죽여야 돼요. 어떤 식으로 화해하는 건 없습니까? 화해하는 방식은 시간을 두고 좀 냉전 기간을 가지고 좀 좋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남처럼 좀 떨어져 살거나 그렇게 하면서 공존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정말로 팩트를 가지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다면 무책임을 넘어서 무능도 아니고 사실 저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아예 없다. 역대 정권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그냥 민주정권, 보수정권 또는 진보정권 이렇게 갈렸던 거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어떤 저는 정권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반애국, 반국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 사람은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고 간첩 집단이라는 인식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올 수 있었다면 이렇게 남북 문제가 복잡하게 되지도 않죠. 지금도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요. 지혜를 찾아야 되죠. 모아야 되죠. 상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전제라는데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힘으로만 뭘 한다? 종이 쪼가리 같은 그러면 저 뭡니까? 그런 거를 지금 우리 만들었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렵다.
그럼 지금- 국가 간의 선언이 네. 그럼 다 네. 종이 쪼가리면은 무슨 협력은 왜 하며 동맹은 왜 맺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떨어지네. 다행히 제 건 아니네요.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까지 가고 만났어요. 네. 2번이나 만났습니다. 김정은을. 그러면은 이 사람도 반국가 세력입니까? 트럼프? 미국도? 미국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사실상 남북이 잘 지내길 바랬고 종전까지도 가기를 약간 희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미국도 반국가 세력이고 저는 집단으로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네. 그 자, 종전 선언이 윤세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야. 집단 알코올 중독이다. 그렇지 않고서 이게 제정신으로 할 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근데 국민을 무시해도 이제 이 정도로 국민을 전능 취급하면서 전능화 취급하네요. 전능 진짜 이제 아라는 표현을 못 쓰겠고 어쨌든 전능 네. 취급하면서 저렇게 단순화시키면서 정말 문매질하듯이 저렇게 하잖아요. 저는 계속 요즘 이제 가슴속에 달아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싸움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내년에 싸움을 한번 해야 되겠다. 왜냐면 혼자서 나가서 투표하는 이 전쟁 말고요. 네, 네. 집단으로 나가서 어떤 식으로든 저들을 심판을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저 방식으로 가면 진짜 망한다. 제가 은행 고위 관계자를 어제 만나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나마 대한민국이 천만다행이다. 정권 이 모양 이 꼴인데도 경제가 그나마 기업이나 국민들에서 돌아가는 게 신기하지. 이 정치하는 수준으로 경제나 이런 거 대포 나라 망했을 건데 지금. 금융권에서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예 그냥 동떨어지게 다르게 저 세력은 정치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나라의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만큼 인기가 없고 형편없다고 욕 듣고 있는데 지금 이따위 말을 하면서 전 정권을 그래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거기에 옹호하는 당대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이런 거 관련된 기사들에 대해서 댓글 다신 게 하나 있는데요. 두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겁니다. 일제에 항거하는 3.1운동으로 시작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일제 강제 지배 피해를 부정하는 것들이 반국가 반헌법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많은데 대통령이 이런 식의 발언이 비상식적이라는 걸 몰라서 정말 확신범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까? 정치적 고도의 계산은 뭐 일부는 있겠죠. 뭐 아무래도 자기 우파 세력을 모아갖고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 뭐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사석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자기가 책임지고 170석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 우리 전기한 대표님 하셨던 박인환 그 경찰제도 발전위원장 그분이 뭐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다라고 하는 발언 내용서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에 있었던 개각에서 김영우 같은 극우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만들어내는 일들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저는 연동돼서 이것이 우파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선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해서 이제 진보적 진영이나 중도 사람들 투표 안 하게 하고 자기들 투표하게 하는 뭐 선거에 이기겠다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아주 이런 그 민주주의 제도 이거에 관심이 없거나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그 스쿠바 대학 출신, 윤석열 아버지가 스쿠바 대학 출신이거든요. 일본에. 이 스쿠바 대학이 바로 친일 양성 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70년대에 서울대학에서 학생운동을 굉장히 세게 했던 아주 뛰어난 학생운동가가 스쿠바 대학을 유학 갔다 와가지고 사람이 너무 이상해졌어요. 저는 뭐 그래서 그분을 이제 선배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과거에 이제 이해찬 전 대표하고 같이 학생운동 했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해서 만났더니 이 사람이 뉴라이트가 돼 있는 거야. 실제로 뉴라이트 대표까지 했어요. 예. 저 이명박 정부 때 고위직도 했었고 저는 이 스쿠바 대학 출신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문부성에서 이제 친일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식들한테도 또 역시 그 영향을 끼친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일본과 미국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한 나라. 그리고 북한은 악의 무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 뭐 김대중 빨갱이 당연히 빨갱이고 그리고 노무현 빨갱이. 뭐 다 이런 식으로 이 머릿속에 아예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윤석열은 그런 입장에서 나타난 거죠, 이게. 아이고, 무슨 계산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총선도 생각하지만 이분이
본능적으로 본심이 정신 세계가 원래 이런데 확 이제 이런 것인데 누군가의 자극을 받았겠죠. 그 거구 유튜버라는 이야기, 거구 출신들의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들이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네. 이분이 이제 제가 보면 볼수록 자기 확신을 진리화시키는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남 이야기 아예 안 듣지 않습니까? 진짜 걱정하는 거는 저는 천공이 예전에 전쟁해야 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네. 총선 앞두고 남북 갈등 이런 거 막 계속 지금 조장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총선 때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실행에 옮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정말 공포심이 들어서 네. 어떤 식으로든 그런 상황이 오는 건 막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역대 보수 정권에서 자유총연맹에 가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핵심 세력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자유총연맹은 말 그대로 뭐라 그러니까 이제 관제, 관변 이런 데 익숙하고요. 정권에서 요구하는 거를 잘 움직여서 행동해주는 일종의 좀 민방위군 예전에 뭐 동네 부역해주는 원래 이름이 반국연맹이었어요. 예, 그런 단체에 가서 네. 대통령이 저 발언을 했다. 이들이 주체 세력이다라고 한 적을 본 적이 내가 없는데 야, 저 정도 갔다면 대통령이 상황인식 완전히 잘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팩트, 아까 김기현 대표가 팩트에 기반했다고 그러는데 팩트 자체가 다 틀립니다. 지금 왜냐면 저는 팩트가 뭐예요, 도대체 그분이 이게 뭐라고 말하는 얘기했냐면 네. 뭐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가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아니 그게 팩트에 근거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유엔사 해체 안 돼요. 네, 안 될 돼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공부도 안 하고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 선언이었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웃긴 게요. 이게 종전 선언이라는 거는 이게 정치적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끝마치겠다는 거지 이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쪽에서 도발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종전 선언하면 우리는 다시는 총 쏘지도 않고 대포 안 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무식한 집단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이게 사실은 네. 자유총연맹에서 했던 이야기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거기서 제일 거짓말이라고 많이 생각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연설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자기가 핵 기반을 완전히 공유했다 마련했다. 네, 핵 네, 기반. 네. 근데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인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을 공유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많이 했는데 미국이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전술핵을 공유하는 부분들, 뭐 핵배낭도 공유하는 방안들, 뭐 이런 건데 미국이 기본적으로 핵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일체 권한을 주지 않았고 여기에 더해서 IAEA와 관련된 내용, 핵 기반 내용이 아니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서 IAEA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한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조차도 못하게 돼 있죠. 우리가 그래서 예. 원전 수출도 못하고 다 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핵 기반을 공유해서 북한이 잘못된 걸 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마련했다? 완전히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자유총연맹 사람들은 네. 와,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는데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는 언론을 제가 며칠째 한 본 번도 적이 못 봤어요. 없습니다. 예. 이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자, 그러면 하나 우리 역사학자이시기도 하니까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역사를 보면은 현실을 알 수도 있고 현재를 알고 싶으면 역사를 좀 들여다봐야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 뭐 조선시대든 어느 시대든 간에 우리 대통령이나 이 현재 상황하고 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나가서 정치를 두 사람 하는 있죠. 분 있었어요? 뭐 가장 가까운 시기에는 이승만 같은 사람. 이승만. 네, 이승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북한 내일이라도 공격해서 네. 다 우리가 작살낸다 이런 얘기 했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국지전이 계속 벌어졌어요. 6.25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이 38선을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정말 100여 차례가 넘는 국지전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것도 있고 저기서 먼저 공격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 우리가 해주 점령했다. 그래서 언론에 우리가 해주를 점령하고 해주에서 사리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평양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속보로 나오고 막 했거든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도망을 어디까지 갔습니까? 부산까지 갔었잖아요. 네, 부산까지 자기 혼자 막 갔는데 다리까지 들어갔죠. 잘라. 네, 너무 멀리 내려갔습니다. 각각 빨리 좀 그래도 위로 좀 올라가시죠. 그래서 다시 대전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하나의 역사적 사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은 국지전이 벌어지면서 그 국지전이 확대돼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거고 두 번째 인조 때 상황입니다. 지금 난 인조? 인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조선시대 인조. 그렇죠. 어허. 그 앞에 광해군이 중립외교하고 네네. 후금하고 외교하고 명나라하고도 뭐 외교하고 그랬잖아요. 이미 광해군은 명나라는 망해가는 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영하고 안 떠오르는 하고. 후금하고 네, 관계를 네. 잘 맺으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인조와 서인 세력들, 요즘에 극우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바로 저 광해군을 몰아냈죠. 물론 광해군 당시에 그 세력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권력을 얻다 보니까 이제 나태해지고 부정부패도 행해지고 백성들의 지지도 잃게 되는 상황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서인 정권이나 인조보다 훨씬 낫거든. 낫죠. 난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의명분 이야기하고 명나라 이야기하고 미국처럼 미국한테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청묘호란 일어났잖아요. 청묘호란 일어나서 한 달 전까지 여진족이 우리 아들이었거든. 아들이 형이 됐어. 형이 됐는데 자 그럼 정신 좀 차리고 네. 전쟁 한번 났었으니까 이미 이길 수 없는 세력이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명나라 이야기하고 오랑캐 나쁜 놈 이야기하다가 병자호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가 심양으로 끌려간 백성만 공식적으로 조선시대 통계가 60만 명이에요. 60만 그 명. 이후에 100만 명 가까이가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인조 때의 그 이상한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아들이. 예. 아들 거기가 아버지가 됐고 이제 충성하는 아니, 나라가 인조는 됐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인조는 네. 철저하게 권력지향적이죠. 권력지향주의자. 그래서 인조 반정은 인조가 주도한 거예요. 아하. 결국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방적 사고를 갖고 있는 아들 소현세자를 독살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까지. 며느리 죽여버리지. 예, 예. 자기 손자들 다 제주도로 3명 다 유배 보내서 큰아들 작은아들 죽게 만들고 너무 잔인한데? 셋째 아들만 잔인한 정도가 아니지. 악인이죠 악인. 그런 악인이 국가 권력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래서 이름은 조선이란 인조예요? 나라가 이름은 인조? 어질인자 써가지고? 개뿔이나. 왜요? 우리 대통령도 자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인조가 그렇게 못됐군요, 사실을 말하자면. 조선 국왕 중에 최악이죠.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서 국익이라는 게 무엇이냐, 국익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러면 기본적으로 실용의 기반 위에 있는 거예요. 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더 발전해 가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와서 정치 지도자가 실천하는 게 국익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윤석열 정권이나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국익을 위하고 있느냐 아닌 거 내 사례 3가지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 북한이 싫은 것과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나라를 더 살찌우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 게 옳습니까? 북한이 싫기 때문에 전쟁하는 게 맞느냐? 이거 지금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이 사람들은. 네. 두 번째, 중국 문제예요. 자, 중국은 미국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도 얼마 전에 지금 블링컨이 가서 또 손을 잡고 서로 협력하잖아요. 왜냐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가만히 있는 한국은 중국하고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는 게 술자리에 가서는 저 새끼 왜 30년 집권해 욕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믿고 싫어가지고 공산 세력이기 때문에 나 모르겠다 저놈들하고 생까고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저놈들하고는 그냥 눈 맞대고 못 보겠다 이래서 배제시켜버려. 이게 국익 맞습니까? 푸틴 장기 집권 싫죠. 저게 맞지 않죠. 그런데 대한민국 이익이 뭐냐 생각하면 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왜 우리가 거기 관심을 두냐고 실용의 기반 위에서 보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 원수 만들어서.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 국익을 훼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개인 이익은 전혀 훼손이 안 돼.
국민의 이익은 다 훼손되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정치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훼손될 게 없어. 윤석열, 김건희, 전공, 김기현 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 있어요? 길만 나면 그 다 자기 땅이 있다면서. 길만 나면 울산에도 그러니까. 길 나면 땅이 있고 경기도 어디도 양평, 길이 나면 양평에도 있- 길이 나면 거기도 또 누구 땅이 있다면 네. 요즘 뭐 이름 걸면 다 잡혀가니까 이름은 못 걸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자기 이익에 전혀 손실이 없으니까 자기 아닌 것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켜서 오히려 자기 이익은 지키면서 국익은 훼손하고 국민 죽이고 있다 이렇게 좀. 자,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인조가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런 식으로 악독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난리치더니. 인조는 뭐 어쨌든 당시 왕이었었으니까 그냥 네. 뭐 왕노로 타다가 네. 죽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죠. 그러니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개방을 해야만이 세계와 대화를 해야만이 잘 살 수 있었다는 걸 당시에도 알았을 텐데. 네. 자 보세요. 그 허접한 일본 네덜란드하고 교류하면서 조총 들이고 서양과 교류하면서 엄청 성장했죠. 네. 여진족 그 오랑캐라고 했던 여진족이 서양 선교사들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했죠. 이런 세계의 흐름들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의 명분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 그 척화 이런 내용들 갖고 나라를 발전시키지 않고 오로지 자기네들의 이익만 생각한 겁니다. 지금 네. 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자기네들은 손해 안 봐. 손해 안 보는데 나라는 완전히 개판되고 백성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결국은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밀란이 일어날 예, 수밖에 없다. 자, 임세인 부대변인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지금은 뭐 사실 당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사실 딱히 없어요?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로 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고 이 정부가 오래 가면 결국 국민이 불행해질 거다라는 거는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답답한 지점이 있는데 뭐 민주당은 또 같은 민주당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저희도 답답한 지점이 있죠. 여러 가지로. 네. 네, 대표께서 뭐 잘 생각이 있으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그러니까 우리 무섭다 그러잖아요. 검찰 정권 무섭다 하지 저는 진짜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여기가 힘세고 막 날 잡아갈 것 같아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무식하고 너무 무능해가지고 정말 나라를 작살낼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회도 나가고 하는 건데 지금 또 얼마 전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짜 뉴스와 괴담이 안보를 위협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안보 위협한 세력이 본인들 자기 자신들 아닙니까? 가짜 뉴스하고 괴담 선동하는 거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정권이 너무 저렴하고 천박하고 이 대통령의 한마디와 대통령의 자리가 무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또 무서워요. 그러니까 맨날 자유 외치잖아요. 아까 인조 얘기하셨지만 자유를 외치는데 본인이 정작 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 전혀 인정하고 있지 못하고 이거는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정말 가진 사람들만 갖고 있는 자유. 예를 들면 내가 권력을 가진 사람만 갖고 있는 자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갖고 있는 자유지 일반 서민들은 그냥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자유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뭐 불량식품을 먹을 수도 있고 최저임금으로 일을 해서 장시간 노력해서 과로 살 수도 있다라는 그 자유를 저는 이야기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역대 최악의 대통령을 생각해요. 정말로. 네, 자, 임세현 대변인님 아주 그냥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처럼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가려운 완화제 스프레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광고를 기가 막히게 잘하네. 저희도 참 방송도 저렴해 가면 방송을 아주 심각한 얘기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광고를 잘해? 급저렴 광고 여왕, 광고 여왕.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가려운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보시죠. 이게 지금 본 상품이고요. 이거 하나 사시면 저희가 이거 끼워드립니다. 자, 여름 장마철이 되면요. 덥고 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쾌지수 많이 올라가고 막 온몸에 근질근질하고 뭔가 가려운 느낌이 탁 나요. 왜냐? 피부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감해진 피부를 사람들이 가렵다고 해서 막 긁어대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 참지 못하고 긁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는 긁지 말고 이 글루타셀 한번 뿌려보십시오. 자, 우리 전 대표가 뿌려봅니다. 네, 제가 지금 옷을 올렸습니다.
아우 시원하고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뿌리고 이러니까요. 그렇죠. 피부에 가려움 저도 주세요. 상태가 아예 없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태어나서 마이너리그 평론가가 또 화장품 모델까지 돼가지고 그러네, 진짜. 영광을 네. 또 주신 우리 배윤경 PD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또 광고비를 아끼지 않고 주시는 글루타셀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글루타셀도 크고 우리도 크고 같이 진짜 질거양득입니다. 진짜 약간 아토피가 있거든요 원래. 예. 네, 그래서 요거 저 갖고 가서 뿌리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부터 여기저기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가 시작이 되면 밤에 가려서 잠을 못 자는 분들 많아요. 이럴 때 남녀노소 모두 사용하면 좋고요. 특히 임산부가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몸에 그 해로운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은 이거 쓰시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머릿속 두피부터 전신 피부 어디든지 피부에 진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긁지 말고 시원하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긁지 말고 시원하게 뿌리세요라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은요, 이미 많은 분들의 피부 고민을 해소해드리고 있는데요. 편안한 여름 피부를 원하신다면 더보기링크 또는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에서, 이거 약국에서 판매하는 거군요. 글루타셀 스프레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200ml짜리 대용량을 구입하시게 되면 편리한 그 여행용 45ml 제품을 여러분들께 증정해 드립니다. 이거 그냥 핸드백에 쏙 들어가고요. 아니면 가방에 들어가니까 한번 뿌려보십시오. 정말 시원하고요. 정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열심히 밀고 있는 더 착한 보험이라고 하는 이 상품입니다. 이 회사에 연락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보험이 제대로 된 것인지, 내가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인지, 불필요한 건 없는지, 어떤 거는 걸러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한 보험이 결국 내 살을 깎아먹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스픽스에서요, 보험 점검 전문 업체 더 착한 보험하고 제휴를 맺어서 우리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지금 40만 됐어요 거의. 네. 이 스픽스 구독자들을 한해서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린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나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보험 해약해가지고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본인의 경제 수준에 맞춰서 더 착한 보험에게 물어보게 되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보장은 유지하고 살짝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알려드리니까요. 이게 되게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든 화재 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모든 종류의 보험이 다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더 착한 보험 저희 스픽스에서 강하게 추천하는 이 회사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라고요. 문의 전화는요 1644-1236 1644-1236입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도요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7612-3303 7612-3303. 자, 문자나 카톡 상담 가능하고요. 24시간 안에 예약 남겨주시면 연락드린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내 보험, 가족보험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광고까지 연결해가지고 요즘 인조 얘기도 하고 정말 대통령이 무슨 정치적 계산을 한 것이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또 아주 특별한 정치적 계산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본인이 평상시 생각을 이번에 그냥 여과 없이 말하다가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개각을 지금 대통령이 단행한다고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지금 차관급 개각, 또 장관 몇몇 개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김준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통일부 장관 성신여대의 김영호 교수가 지명이 됐어요. 이분은 뭐 뉴라이트 아닌가요? 뉴라이트의 핵심 멤버고 뉴라이트 이론가죠. 특히나 이제 뭐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하면서 북한은 타도의 대상. 예.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통일부가 타도의 대상인 북한은 타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반통일부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신여대 교수님의 그 평상시에 말하는 것이나 지론이나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통일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통일을 아예 그냥 막아서는 일선에 계신 분처럼 느껴져서 이분을 장관으로 앉힌 이유가 도대체 뭔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분 빼고도 권익위원장의 김홍일 전 고검장이 결국 지명이 됐어요. 근데 하나 이상한 거는 그래도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통위원장 지명은 아직은 보류하는 상태가 됐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통일부 장관 지명 보니까요, 권영세 장관이 이제 나오겠다고 용산에 출마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제일 큰 이유였고, 그 이후에 장관들을 여러 사람을 물색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첫 번째는 할 사람이 없었고,
두 번째는 마땅한 사람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돌고 돌다 보니까 이제 지금 김 교수가 이제 됐다는 건데 인사청문회 통과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이번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경찰발전위원회에서 했던 김인환 이제 위원장의 발언, 대통령 자유천명령 박인환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자유천명령 발언에 이어서 지금 김 교수, 김용호 교수가 이제 인사청문회 올라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극우 정권이라고 전 국민에게 천명을 하고요. 이것을 평가받는 자리가 되면 이제 양도 일단이 될 거예요. 이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후쿠시마 오염수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풀리잖아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괜찮다 그러잖아요. 괴담이라 그러잖아요. 어제도 제가 어떤 전문가 만나서 보니까 확인하지 않는 거를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위험의 크기를 가늠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괴담이라고 하느냐. 풀려봐라. 끝난다. 인사청문회 올라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분이 했던 발언 이런 내용 보면 국민들이 전쟁을 통해서 남북 문제 해결하자 이런 사람 저는 10%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통령이 도마 위에 올라서 국민의 심판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장미란 씨가 교수죠? 장미란. 예. 이번에 문체관광부 차관. 예. 네, 차관이 됐어요. 체육하고 관광 담당 차관입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요? 아니요, 임 대변인. 아니 뭐 장미란 선수 개인적으로 정말 되게 좋아하고 대단한 선수죠. 사실 이 그 여성으로서.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네. 75kg급 이상. 네, 금메달 따서 굉장히 상징적인 분인데 뭐 제가 뭐 이분의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왈가불가 하는 거는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전 전반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의 이런 인사에 대해서 보고 아 정말 이 정부가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를 전 솔직히 느꼈습니다. 그냥 정말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이른바 옛날에 윤석열 총장 시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 검찰이 수사에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찰입니까? 얘기했는데 정말 지금 집단 패거리 깡패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그동안 검사만 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닌 자로 뭐 딱 기본법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는 딱 모든 인사가 검찰과 검찰이 아닌 자, 나랑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 안 칭찬하는 사람 딱 요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검찰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다라는 이상한 인식을 갖고 있고 검찰은 모든 데서 정의롭다. 그리고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검사가 만사형통이다. 요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공화국이다. 그리고 심지어 김기현 대표도 이게 반증을 했다고 봐요. 검찰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반감이 있다는 거를. 검사를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굳이 딱 집어서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국민들이 지금 검사하면 몸서리를 치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인사를 보면서 야 이제 진짜 끝까지 갈 대로 간다라고 느껴서 저는 이 정부가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느끼고 실제로도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윤 대통령. 사람 찾기가 이렇게 어렵냐. 아니 사람은 많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그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정부가 망해가는 거 보는데 오겠습니까? 진짜? 자, 이번에 국토교통부 1차관도 사실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1차관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 관리비서관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호진. 관리비서관. 행정총무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직명칭 관리비서관이야. 게다가 이 사람이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실무적인 담당을 했다는 것 때문에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비서관 5명이 차관으로 나갔어요. 네. 5명이 동시에. 5명이나? 네. 이거는 대통령실이 행정부 장악하겠다. 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장관들이 이제 허수아비고 차관들 통해 갖고 대통령실이 직접 다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여기에 더해서 자 국토부 1차관, 2차관 다 갔죠. 네. 해수부 차관 갔죠. 환경부 차관 갔어요. 국토부 1차관, 2차관 나는 이 사람들이 서울시 뭐 재개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60조 쏟아붓겠다. 네. 제2의 4대강 사업 같은 걸 엄청난 토목공사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 최은순 여사님을 위해서 고속도로 이렇게 쭉 정리해내는 것들 이런 거 다 국토부가 하는 일들이거든. 네. 자, 해수부 보세요. 이제 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 이것을 갖다 무조건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저항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 여기에 환경부 차관을 두면서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난 3가지 의도가 있다. 행정부도 장악하고
근데 돈도 세게 벌려고 하는 거야. 이제 국토 뭐 예전에 MB가 25조 투입해가지고 4대강 사업하면서 엄청난 돈들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60조 이상을 투여해가지고 나라 경제 이렇게 어려운데 또 토목공사 하는데 지들 다 입맛에 맞는 거 해가지고 돈도 벌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저항을 갖다 막으려고 하는 이 의도가 이번 인사에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근데 이번에 비서관들 인사에 검사 가족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예, 진짜 예, 하도 이건 해도 너무 실제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름 밝히는 거는 좀 그런데 아마 조만간에 언론에 나올 거예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이거는 검사들끼리의 또 작업이 들어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 차관급 인사안 발표 얘기 나오는 사람들이 통일부 장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네. 국민권익위원장의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문체관광부 2차관의 장미란 교수, 국토교통부 1차관의 김호진 관리비서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 비서관. 지금 비서관들만 쭈루루씩 네. 나와 있죠. 그리고 과기정보통신부 차관에는 조성경 과학기술 비서관. 그리고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한섭 기재부 예산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이성희 전 노동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오기용 중기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한훈 통계청장,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 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주 태국 대사, 통일비서관에는 김수경 한신대 교수,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경 한신대 교수 뭐 할 말 있으실까요? 아시는 분인가요 혹시? 당연히 우리 다 한신대 같은 교수 교수인데 뭐. 사장이니까. 예. 네, 이분은 사회복지학과 교수예요. 근데 왜 통일비서관에 가 있어요? 이분이 잠깐 통일연구원의 연구 부위원으로 가 있는데, 여기는 서울대 언어학과 출신이고 스태포드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했는데, 사회복지학하고는 전혀 연관은 없는데 북한 인권, 여기가 채널 A에서 우파 패널로 늘 나오는 분인데, 원래 동아일보 기자도 좀 네, 했죠. 4년 동아일보 기자 했었는데, 근데 좀 뭐 제가 볼 때는 그 북한 인권 주로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우파적 입장을 내세웠는데, 우리 한신대 교수 중에서 매우 특이한 케이스로 교수가 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주로 다 좌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파가 들어와가지고 학교 안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었죠.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종관 특보에 대해서 인사검증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또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아들 학폭 관련된 자료는 요청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번 인사 역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특정한 사람들이 입김을 불어넣어가지고 이분들이 된 건 아닌지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흐름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저 임시영 소장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에 이제 정권이 이제 끝나가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거리의 투사다운 말씀이지만,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장관들을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번에 장관을 전면적으로 좀 개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장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나의 정치적 미래 또는 인생 미래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무도 안 하겠더라. 그게 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사람 못 찾기가, 찾겠더라. 네, 어렵다. 이 이야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쩌면 정권 내내 똑같이 가야 될 수도 있어요. 5년 동안. 그러려면 장악을 못 하잖아요. 이 지금 존재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번에 장미란 교수가 차관됐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문체부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 지금 가 있잖아요. 박보균 장관이라고. 네. 존재감이 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그분이. 그래서 문체부가 아니고 문제부 장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언론의 관심이라는 게 장미란 교수가 이거 스포츠 스타가 이제 차관됐다 이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데, 결국에는 장관들을 제대로 부리지 못하고, 장관도 사실상 아무 힘이 없이 정말 꼭두각시처럼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관들 다 보내서 실제 일을 하겠다. 궁여지책으로 이런 이제 인사를 했는데, 결국 뭐냐? 인재풀이 없어서 갈 사람이 없다. 두 번째, 예전에 청와대 행정관들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 다 공기업하고요, 또 정부기관으로 다 갔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안정적으로 3년, 2 플러스 1년 다 직장생활 하려고 가버렸어요. 그렇죠. 사람이 진짜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비서관들 내세워서 장악하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분들 가지고 뭐 정권 운영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더 불협함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근데 아까 그 인사 안에서 제가 그 통계청장이 지금 차관으로 갔잖아요. 통계청장이. 네. 통계청장은 한은 그러니까 통계청장이 새로 임명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가 통계를 엄청나게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통계청장을 이제 확실하게 통계를 갖다 왜곡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국가가 망하는 거거든요. 저는 왜곡할 통계 전문가를 지금 찾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난 앞으로도 더 나라가 쇠망하는 이제 아주 큰 길이 될 거라고 아니 보고 있는 저는 거죠. 언론도 문제예요.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간다 하면은 회전문 인사다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분들 보시면 다 비서관 출신. 이건 무슨 카드 돌려막기입니까, 인사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가 싶으면서도 그럼 언론이 이런 것에서 한 명 한 명 검증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있어야지 왜 이번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막 방금 통계 얘기하셨는데 정말 저는 그 말도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본인 낮게 나오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지표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4%예요. 이건 OECD, IMF 다 1.4 아니면 1.5인데 지금 나와 있는 성장률이 이 정도면 사실 이거는 거의 일본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은 더 안 좋아질 거고 실제로 지금 우리 금리 높은 것에 대한 이런 가계부채 부담은 원래 이게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국민들이 아마 더 체감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경제 성장률도 1.5인데 만약에 이게 약간 조금 왜곡되면 지금 약간 괜찮나라고 사람이 안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병이 약간 이만큼 상처 났으면 조심하게 되는데 그 조심하는 기능조차 없게 한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경제 폭망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기존 시스템 때문에 굴러간다고는 하긴 하지만 저는 지금 곳곳에서 구멍이 많이 보이고 언제 이 내관이 터질까 굉장히 네. 불안한 상황입니다. 정말. 좀 전에 뭐 박보균 문체관광부 장관 존재감 없다 이렇게 지금 전교안 평론가가 말씀하셨는데 작년 5월달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었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시끄러웠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말을 조금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기사 제목 한 번만 읽어봐라. 언론인이라서 언론인들이 많이 봐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기사를 보면은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박보균 후보자는 삼성언론재단 회사 내에서 삼성언론재단 관련해서 본인은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위증 논란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일왕 생일 초청장 없었다. 일본 대사관 1등 서기관 초청장 없이는 못 들어가. 한국인 저급 표현 사과하라. MBC 단독으로 일본 아시아 지배해봐서 준법 정신이 되게 높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일본을 되게 찬양한 사람이었고요. 박보균의 친일 역사관이 상당히 문제다라고 한 얘기도 그때 있었었고요. 박보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1965년 일본 돈 받은 기업이 지원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거 가지고서 아직까지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취지로 지난번에 말한 것도 있었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YTN 돌발 영상을 보더라도 친일 논란 칼럼 쓴 장관 후보자 윤석열 당선인과 관계는 어떤가 막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요. 지금 사실은 이 사람 뭐 딸 논란도 있었고 티켓 논란도 있었고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행을 해서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럼 무엇을 했느냐? 존재감이 없대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도 건재하고 장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조금 억울한 게는 있어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겁이 나더라도 나가서 뭐라도 좀 짱돌 한 개라도 더 던지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직선제 대통령제 우리 쟁취했잖아요. 그때 사실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다 부역자들이었어요. 전두환 정권 밑에서 벌벌 기면서 장학생 저걸 하고 1도 1사 시절에 진짜 호가오이하고 접대도 많이 받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을 사실 침뱉었다고 저 새끼들 뭐라고 저희들이 나서서 민주주의 하냐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좀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다시 그 짓밟아가지고 좌파 세력이니 반국가 단체니 진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 했겠어요? 일본놈 앞제비 했겠어요? 내가 진짜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국 정치를 갈라치기 하고 갈등 부추기고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만약 36년 일본 지배 시절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관료들이었다 아니면은 시민이었다 양민이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 독립운동 했겠습니까? 일본놈 앞제비 했겠습니까? 내가 그런 비유를 하는 이유는 너무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기득권이면 기득권 인정해 주는데 최소한 양심 있으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좀 해라. 이건 진짜 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이것도 제가 딴 주제로 넘어가려고 잠깐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여러분들한테 충격적인 발언 하나 해드릴까요? 예. 경향신문 단독이 하나 나왔어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암 발병률이 상승하므로 생명보험을 들어라. 암보험에 가입해라. 이게 어디 건지 아십니까? 신한라이프 광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걸렸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조만간에 저 감사원 감사 받고 저 국세청 세무조사 받고 그러니까요. 하겠네. 후쿠시마 신한라이프가 암보험 판매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 보험에 가입해라. 특히 암보험에 가입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이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해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경고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신한라이프하고 신한저축은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신한금융 아마 그룹에 지주에 있는 있는 그래요? 그러면 뭐 저기 최은순 여사 그건 신안, 이건 신한? 신한생명. 그래요? 신한금융그룹이에요. 자. 신한라이프는. 나는 박보균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전 대표님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래 지금 다른 얘기, K컬처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전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좀 생각을 좀 달리 했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가 군대도 만들고 경찰도 만들고 이제 이런 기관들을 만들잖아요. 이때 왜 다 친일파 출신들만 들어갔겠습니까? 왜 그런 거야? 옛날 독립운동가 출신들도 일부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민족주의자들도 들어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5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내부 안에서 다 잘렸습니다. 때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이 나라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친일파들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나라의 기득권들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보수 우파 좋아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양심은 좀 있어야지. 조금의 양심은.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헌신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네. 좀 인정해 줄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려고 우리가 처음에 좀 으쌰으쌰하면서 왁자지껄하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또 좀 슬픈 마음으로 좀 정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쁘시죠? 라면값 50원 내리고 새우깡 100원 내리고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오뚜기, 갓뚜기도 이제 돈 내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러겠습니까? 경제부총리 말 한마디에 회사들이 밀가루값 많이 내렸으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내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경제부총리가 한마디로 내려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고. 이게 무슨 베트남입니까? 아니, 베트남한테 죄송합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 남한에서 지금 2023년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내리니까 좋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약간 내리면 딴 데는 또 올라요,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전체주의를 이렇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체주의 국가처럼 맞아요. 가고 1인 지배 체제로 빠지는 거고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거의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네,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윤두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윤석열 플러스 전두한. 근데 이제는 전 완벽한 무솔리니의 탄생이다. 이건 거의 뭐 무솔리니하고 다르지 않는 거죠. 조만간에 아마 별명이 무성열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진짜 그냥 대통령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말하면 다 사고치고 뭐 분란 일으키고 하니까 그냥 좀 조용히 차라리 계셔라. 그나마 우리 시스템이 있으니까 움직일 것 같으니 좀 제발 그냥 좀 가만히 좀 있고 어디 좀 외국 좀 가지 말고 그냥 거기 용산 관저에서 그냥 술이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외국도 가실 거예요, 7월달에. 자, 오늘 여러분들 요즘 장마에 지금 꿉꿉하기도 한데 글루타스를 사셔가지고 한번 스프레이 쫙 뿌리고 좀 뽀송뽀송하고 건조한 피부 만들어 보신 다음에 좀 심기일전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또 오늘 1시간 동안 왁자지껄 또 재밌게 해봤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모두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새로운 7월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그때 이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어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아, 안 되죠. 비추어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하,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